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의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달러 강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가 달러 독주의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국이 일단 구두 개입도 하고 안정적이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1,350원이 돌파된 이후부터는 정말 상승세가 거침없다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이 그냥 하루가 넘어갈 때마다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초반에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대부분 몰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지지선 한 1,350 정도 봤었고 2차는 버퍼링 존이라서 한 1,370에서 80 봤는데 지금 그걸 넘었습니다. 넘어섰죠. 예. 그러면 1,400원은 한 번쯤은 최소한 돌파할 것 같은 생각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네.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당혹스럽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차 마지노선 아니면 혹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외환위기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때는 우리가 제외하고 금융위기 때 보면 네. 2008년 11월 24일 날 1,513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1,513원이요? 예, 그러니까 1,500원대를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가 1,400원 다 위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400원도 놓을 상황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네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환율이 빠릅니다, 상승세가. 여기서 예측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IMF에 갔었던 2,000원이고요. 예. 금융위기에 갔었던 1,600원. 네. 그리고 코로나에 갔었던 때가 이제 1,300원. NDF 여기에 포함해서 이제 이게 추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먼저 뚫었을 때 이제 네. 1,310원, 20원일 때 우리의 바람은 빨리 1,300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추세선을 이탈은 했지만 이게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네. 잠깐의 휩소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고 1,310원이 중요하다, 20원이 중요하다, 50원까지 갔을 때도 빨리만 내려와 준다면 괜찮다. 다시 그럼 추세대 밑으로 떨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1,383원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기간 자체도 이미 빨리 떨어지는 휩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반 이상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거라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디까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냐? 외환 시장에서 수요로 달러를 산 분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투기적인 이제 달러 매수 포지션을 든 또 상당 부분의 비중들이 있습니다. 이걸 세력이라고 매수 주체겠죠. 이 달러 롱 포지션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하염없이 끌고 가면은 네, 계속 올라갈 수도 1,400원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또 연동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0을 그냥 깨버렸거든요. 네. 그럼 또 위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로화가 힘을 내든지 엔화가 다시 힘을 내지 않는 이상 여기도 또 소위 말한 달러 롱, 달러 매수 계속 또 포지션의 올라갈 수 마음입니다. 예, 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슈퍼 달러, 킹 달러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예측은 현재로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1,400원이 올까라는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시점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이제 환율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이제 1,400원 넘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넘을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었는데 예. 지금은 1,400원 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 그래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환율이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니까 시장에서의 뭐 수급 상황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 그런 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기저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에 한국의 이제 특수한 상황이 조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그 이제 미국 경기는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하고 미국이 있고.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예. 또 경기 상황도 미국이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네. 상태고 그래서 뭐 엔화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라든지 이런 주요국 통화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한 가지 원인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엊그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에 뱅크 오브 캐나다가 즉 캐나다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내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것도 역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주요국 통화들이 그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긴축을 조이네요. 하면서 예. 조금 이제 강달러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여기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을 좀 보자면 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가 연속으로 뭐 5개월 이렇게 계속 네. 감소하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조만간 이게 상품 수지랑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현재는 흑자를 보이지만 이제 조만간 내년 초 정도면은 이제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 경상수지도요? 예, 왜냐하면 경상수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품 수지인데 네. 이 상품 수지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무역 수지입니다. 7월 뭐- 상품 수지도 지금 10년 만에 적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도 좀 위험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도 지금 슈퍼 사이클이 지나서 혹한기를 앞두고 네, 있다고 다운 하고요. 사이클로 가는 거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중국 경기가 지금 현재 좋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이제 제1 상대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 압력이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도 좀 안 좋아지고 경기 자체도 중국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지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또 다른 통화 대비해서 또 약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강달러 기조가 상당 시간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원달러 환율은 예. 당분간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굉장히 뭐 시장을 좀 안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겠지만 계속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현상이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뭐 외환위기 때 이럴 때랑 비교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달러와 비교해서 원화 가치 하락세가 좀 큰 것 같다,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신흥국 통화까지 해서 뭐 한 30-40개 정도에서 뭐 우리가 몇이 뭐 네, 맞아요. 얼마- 순위를 뭐 예. 굳이 나열하자면 근데 그런 통화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좀 이제 경화라 그러죠. 엔화, 유로화, 네네. 뭐 호주 달러 뭐 이런 선진국 네. 통화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아마 유로하고 저희 원화하고 달러화에 대해서 그 약세 정도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유로 우리가 좀 높든가. 지금 예.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금 등락률만 보여드려도 예. 우리나라의 등락률이 한 마이너스 12%가 넘는데 유로도 이제 마이너스 12%니까 비슷하죠. 예. 그리고 뭐 엔화는 거기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네, 좀 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엔화는 거기는 좀 특이해서 이제 제로 금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신흥국과의 비교는 예. 의미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경화는 아니지만 신흥국 통화하고 또 같이 묶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이제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수급 상황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외환 시장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수급보다는 이게 엔화를 좀 제끼고 유로하고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등락률을 보인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유로화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그쪽 지역의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취약해졌고 맞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그리고 엔화는 이제 제로 금리를 하니까 당연히 약세인 거고 그럼 이제 3대 경화 중에 유로하고 엔화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주로 달러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외환시장까지 퍼지는 거고요. 뭐 그런 영향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환율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를 이제 우리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네네. 줄긴 줄었지만 많이 안 줄었어요. 예,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외환위기 때 금융시장에 있어봤지만 예.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해서 그 정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안부역이 한 달 사이 21억 달러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 폭은 그래도 뭐 용인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그냥 금융위기 때는 한 6개월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한 600억 달러가 줄었나요? 아, 예, 600억 정확히, 달러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큰 폭의 8개월 사이에 예. 한 637억 달러가 줄었어요. 금융위기 때인가 뭐 지금 요 정도의 뭐 폭은 20억 달러 정도. 뭐또 사이즈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네, 율로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더 준 게 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환 보이고를 얘기할 때 우리 적정 외환 보이고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페이퍼마다 그 기준치가 좀 틀려요. 달라요. 예, 틀린데 맞아요. 뭐 IMF의 기준치가 한 4,300억 정도 되는데요. 또 IMF가 또 하나의 기준치를 하는데 거기에 1.5배에서 한 6,500억.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4,380억 정도 그 정도 네,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간에서 움직이고 그 기준치는 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지나치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점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많이 지금 또 얘기를 하죠. 하나의 탄광 5개월째 속의 적자고. 카나리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두 개의 좀 위기의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원달러 환율 오를 때, 또 무역이 흔들릴 때 이제 두 개였고 과거를 보면 두 개의 악화되는 지표가 나왔을 때 여지없이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뭐 환율이야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 무역 적자를 좀 보면 네. 이게 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1996년으로 되돌아가면 네. 그때가 우리 막 95년, 96년 한국 경제 OECD 가입하고 흥청망청할 때였었는데 맞아요. 느닷없이 한 200억 달러 적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요? 96년에. 예. 무역 그러더니 수지가? 예, 무역 수지가. 그다음 97년에 1월, 2월, 3월 하다가 이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나왔던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96년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잘 보면 수출이 망가졌어요. 하고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워낙 강세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 되돌아오면 지금 8월까지 무역 적자가 거의 90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했던 96년 대비 벌써 절반 정도의 절반. 적자 폭이 나왔는데 네. 지금 자세히 보면 수출은 안 망가졌습니다. 이게 뭐 많이는 못하지만 거의 네네. 6%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금 에너지 비용이 너무나 커서 이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국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워낙 약세 그렇죠.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걱정이 되는 것도 맞죠. 하고 무역 적자 때문에 원화의 약세를 강화시키는 것도 맞지만 네네. 96년 IMF 직전의 무역 상황과 좀 놓고 보면 네. 이게 우리가 뭐 수출이 망가졌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저 킹 달러가 멈추게 되고 네네. 킹 달러가 멈추면서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에너지 수입 비용만 떨어뜨리고 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과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그렇죠. 대중국 무역 적자가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또 중국도 경제 봉쇄를 끝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96년형 한국이 그냥 폭락하는 네, 무역 위기의 적자인가? 전조가 예, 되진 여기엔 약간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수출은 늘고 있고 어떤 수입 물가의 측면에서의 부담만 줄어든다면 분명히 우리가 무역 수지도 다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96년과는 완전히 좀 다른 다른 형태죠. 상황이다. 그땐 이미 그때가 원달러 환율이 한 800원대, 900원대였었으니까. 워낙 강세였고. 워낙 강세였었고요. 그렇군요. 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지나친 위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 상황이 이제 위기라는 말은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외환 위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갑자기 뭐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실물 네. 경제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걸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 꺾이려고 둔화 하니까. 기조가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이제 위기가 아니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네. 위기지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금융 위기나 아니면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환율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주요 기축통화 대비해서 한국의 절하율이 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간의 원화 절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간의 절하율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최근 한 달 정도에 나왔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거든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많이 빠르게 예, 떨어지고 있다는 최근 얘기네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지난 1년이나 아니면 연초부터 현재까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예. 주요 기축 통화 대비해서는 이제 절하율이 뭐 양호한 편이지만 다른 뭐 남미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절하율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선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남미 여러 나라들 아니면 호주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자원이 많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제 제재 하에서도 오히려 이제 루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높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높은 값을 받으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하율은 낮은 편인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네. 지금 절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적자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한데 뭐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미국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와의 이제 동화. 뭐 이런 것들을 둘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당분간 이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이제 물가를 자극할 우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 수입 원자재나 물가가, 이제 중간재나 네, 이런 부담이 것들을 커지는 통해서 거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이 또 약세를 보일 그렇죠. 그런 확률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면 이제 당분간은 경기가 크게 좋지 못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것이 네.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유혜미 교수님 말씀 주신 중국의 위안화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약세가 우리 원화와 또 연동되는 그러니까 지금 커플링되는 동조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중국 최근에 뭐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침체 기로에 서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외화 지준율 지급준 비율을 2%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8%에서 이제 6%로 인하를 했는데 지준율 인하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좀 풀었다라는 네.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강달러 기조의 흐름과는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유동성 최근엔 달러 강세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예. 뭐 풀긴 푸는데 이 조치는 효과죠. 정말 이것 때문에 이제 위안화 달러 유안 달러가 이제 얼마나 변동할 거냐는 네. 건데 2% 포인트거든요. 그 거의 네.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는 중국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역시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시장의 심리가 너무 나빠지니까 네네.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이 좀 안정화시키려는 네네. 뭐 그런 노력 정도로 이제 그냥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화가 풀리면 어쨌든 뭐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달러의 그 강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긴데 여파는 크지 않을 거라 보시는 거군요. 뭐 제 느끼지만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잠깐 단기적으로. 예, 다시 복원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약세는 당분간 좀 계속된다고 어쩔 수 봐도 없습니다. 뭐 주요 구조적으로. 신흥국 등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유로화나 뭐나 뭐 엔화 다 그렇거든요. 그 네네. 약세를 보이는 추세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이거를 조금 풀었다고 네네. 이게 환율이 다시 뭐 추세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안화랑 우리 원화랑 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안화가 어쨌든 뭐 달러 강세를 못 막는다면 네. 우리도 비슷한 경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외환 낭비 같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달러 강세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중요한 거지.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조치를 해봐야 예를 들어 뭐 우리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네네. 바로 또 그냥 내려갔다 다시 잠깐 올라가잖아요. 내려갔다가. 그런 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제 기억으로는 네네. 당국이 직접 개입을 좀 했었어요. 아. 근데 결국은 낭비였어요. 그래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낫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결국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 좀 그건 해결하기 쉽지 무의미하다.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랑님 어떠세요? 위안 중국은 일단 뭐 지준율 낮추면서 대응은 했는데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 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 봉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분적이긴 코로나 하지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위한 이제 마지막 포석을 또 두고는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7위안을 결국 볼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포치라고 부르는. 예, 네. 아니 그 환율이요. 환율. 예,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네네. 갈 것 같습니다. 뭐 6.9 거의 끝에 왔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극점을 다 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처음 나왔었던 뭐 145엔 네. 달러당 거기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면 항상 깹니다. 유로화도 우리가 2002년에 1대1 패러티다. 거긴 네, 지킨다라고 그러니까, 할 때 네. 깨버리거든요. 좀 바로. 깨졌죠. 예. 네. 뭐 0.99, 0.98 네. 유로까지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도 굉장히 저는 뭐 위태로운 그런 네.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따도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밤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있고요. 네. 통화정책회의. 이제 내일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네. 이제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의 이들의 긴축 공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킹 달러는 자체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가장 세게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프리미엄도 있지만 네네. 유로와 엔화에 이해할 수 없는 약세들. 예, 못난지. 특히 할수 없는. 유로화는 자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하고 영국 뭐 뭐 이렇죠. 이대로만 가면 네. 내년에 20%라는데도 유로화를 완전 버려뒀거든요. 예. 뭐 그게 뭐 국채 뭐 때문에 어쩌고 뭐 피그스 네. 국채다고 그리고 하지만은 뭐 다른 유로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지금 침체로 들어갔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일단 힘을 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금 3.3도 이제 그래요? 넘어간 이제 그런 넘어갔어요? 상황이 예. 된 것 같습니다. 육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10년물 자체적으로 미국도 반길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의 절반 30%는 연준 자기가 갖고 있어요. 네네. 예, 여기에서 예,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또 연준도 원하지는 않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준비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관문이기는 한데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유럽 중앙은행의 네, 이제 결정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네. 뭐든 밟고 나서 라가드 총리의 코멘트 거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그 뚝도 무너진다면 그럼 이제 상당 기간 9월 20일, 21일까지 9월 FOMC까지 가봐야 계속 되거든요. 그냥 가봐야 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캐나다도 중요하지만 네. 내일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이. 행보를 그리고 지켜보고 발언이 있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다. 뭐 사실 진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안화 약세를 지켜보는 우리 외환당국의 마음도 좀 심란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외화 예금에 대한 이제 지준율을 낮췄는데 이건 이제 외화 예금에 대한 그렇죠. 지준율을 낮춘 거기 때문에 네, 외화 유동성은 일단 조금 풀려요. 풀려요. 이게 그렇죠.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경제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이 200억 달러 풀었다고 해서 그 기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도 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죠, 그냥. 예, 네. 그냥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네. 중국이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2013, 14년 이때까지는 사실은 일부러 약세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위안화 약세를. 위안화 약세를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환율이 이제 절하가 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고 이것이 수출을 통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걸 흔히 이제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 이것을 이제 추구를 했었거든요. 2000년대에. 그래서 일부러 이 위안화 약세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위안화 약세를 이제 방어하려고 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점인데 그 그러네요. 이유는 이제 지금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수출 경쟁이 좀 나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도 외화 자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해외 자본들이. 근데 이제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 예. 이런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이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내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환율 약세로 인해서 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또 내수가 부진해질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전부 이제 고려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약세를 용인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결국은 뭐 지금 미국도 중국도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으면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선 자체는 뭐 미국 연준에 특히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은 항상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농업 일자리 수도 예상치보단 좋았습니다. 예상치보단 좋았는데 사실 뭐 전달보다 아니면 직전 한 석 달 평균보다는 더 낮은 수치를 보여서 이 수치 지금 8월 비농업 고용 자체가 31만 5천 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튼튼하다는 신호입니까 이게? 그 숫자만 보면 튼튼한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의장이 항상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드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분위기 자체는 그 고용 시장의 어떤 튼튼한 지표가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막대만 봐도 예, 조금씩 그래서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걸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예. 기대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정책 당국자가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걸 갖고 이제 네. 더 얘기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제 예상치는 웃돌았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9월 13일인가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겁니다. 이게 저번 달엔 꺾였죠. 네. 7월 달 거는 과연 상승률이 좀 정점인가라는 둔화됐는데, 얘기가 나왔어요. 예, 피크아웃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까지도 네, 가야 뭐, 될 수도 예, 연준의 있는. 지금 생각 그 추세를 보면 근데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4% 이상이 70%예요. 내년 6월 말 기준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방 기준금리가 4%를 넘을 4% 넘을 것이라는 거는 70%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지금 2.5% 정도니까요, 그죠? 그렇죠. 상단을 기준으로 예, 봤을 때 그럼 빨리 올려야 1.5%가 넘게 예. 오른다는 얘기네요. 뭐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이라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의 근거로 되기는 좀 어려워요. 시장은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상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확 떨어지면 또 이제 좀 다 달라질 올림픽을 수 낮추겠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불확실성은 사라진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고용 지표가 또 또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업 수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용을 봤을 보는. 때 이제 9월 FOMC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의 최고 트러블 메이커는 푸틴이 아니라 파월이에요. 예. 푸틴이 아니라 파월이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의장이다. 사람의 입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9월까지는 상당히 불확실한데 9월 지나면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경로라든가 폭이라든가 거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금리 시장이라든가 환율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화될 변동성이 수 좀 있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평론님 어떠세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이제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안 밟으면은 정말 이상해요? 다음부터는 파월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신뢰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신뢰도를 예. 잃어버릴 거고요. 잭슨홀 미팅의 그 면면을 보면 9월 13일에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떠하던 일단 9월 20, 21일에 있는 미국의 9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인 걸 그래요. 이제
밟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거고요. 그게 8월 물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빅스텝으로 밟는다 9월에 폭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제롬 파월 연설 뭐 이딴 거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제끼죠. 않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상단이 3.25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2.5 상단이니까. 3.25고 오늘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봤더니 3.35 정도니까 거의 3.25까지는 올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앞서 우리 주원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로를 봐야 될 것 같기도 예. 한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달러가 진짜 킹 달러냐 슈퍼 달러냐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또 주목을 봐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진짜 킹 달러 슈퍼 달러고 달러 천하라면 좀 계속 올라야 된다고 봐요. 3.5, 3.7 10년물이 가야 국채 되는데 금리 자체가. 금리 자체가. 근데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것을 일단은 킹 달러가 여기까지구나를 알게 되는 하나의 피크아웃으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피크아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9월은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정사실화돼 있다. 유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조금 둔화되는 신호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 신규 고용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실업률도 조금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3% 후반대까지 조금 올랐더라고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경제활동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실업률도 늘어났으니까 뭔가 노동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가 되는 신호 혹은 경기 침체로 가는 초입에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변화 자체가 폭이 좀 작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걸 가지고 빅스텝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지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해도 이게 그야말로 그 전달에 8.5%였는데 뭐 7% 초반, 네. 뭐 6% 이런 굉장히 이례적으로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네. 뭐 빅스텝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물가가 한꺼번에 막 갑자기 네, 뭐, 갑자기 네. 많이 변하는 그런 가능성은 또 없죠. 없죠. 그래서 쉽지 않죠.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제 유지를 할 걸로 보고요. 그럼 우리도 걱정이 좀 되는 건 지금 금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 어떤 속도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강달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번 달에 회의가 없어요.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없는데 10월 달에 미국의 결정을 보고 이제 또 결정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빅스텝도 제외하면 안 된다.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이 금통위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예, 그런 기조가 반영이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뿐만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상황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 또 그렇죠. 지금 연말로 갈수록 유가가 다시 상승하거나 또 곡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한 데다가 네. 또 이제 곡물가도 지금 세계적인 가뭄이라서 네. 이런 흉작들의 영향으로 또 그렇죠. 다시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것들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원 변동성이 인플레이션이 빠지니까요. 네.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심리는 흔들리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하강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조금 더 빠른 금리 네.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어떠세요? 빅스텝 우리 10월에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75bp를 미국이 한다면 네, 우리는 어떨까요? 0.75를 우리가 이제 픽스를 놓고 네네. 0.75 한다 미국의, 미국이. 예. 예. 유혜미 교수님 얘기는 이제 원재재 가격이 연말 가면 좀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곡물도 오를 것 같고. 예, 빅스텝의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두신 것 같고요. 근데 예. 제가 받은 느낌은 한 51대 49. 빅스텝을 한 50일 정도 보시고 49를 그렇죠. 아직 뭐 변수들이 많아요, 사실. 네. 저는 그 반대로 예. 베이비 51이 스텝. 51이 0.25, 예, 49가 빅스텝. 빅스텝. 일단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물론 한 달치지만은 네네. 떨어졌고요, 분명히.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뭐 경제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얼핏 기억은 없는데 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리세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경기 쓰겠다. 침체에 예. 대한 고려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그 한은의 통화 정책은 기재부의 생각과는 틀리죠. 예.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정책의 네. 독립성이니까 뭐 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라면 조금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까지 단행하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물론, 그렇다면 75bp를 올린 미국과 우리 이제 지금 상단이 똑같거든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0.5 75bp를 0.5가 미국이 더 올리고 높아지는 우리가 거고. 베비스트를 예. 한다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이제 그렇죠. 벌어지는 건데 네. 그걸 용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환율 이 상황에서? 환율 시장이 사실 좀 저도 난감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만약에 어려운 것 뭐 같아요. 1,400 뚫고 1,500 간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만만치 않죠. 예. 0.2 그렇죠. 올리기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상황에서는 저도 빅스텝의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네. 예,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아마 이번에는 10월달에 0.25 정도가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론님 어떠세요? 다행히 10월에 한다는 게 꽤 다행인 것 우리가 같아요. 먼저 보고한다는 거죠. 네, 예. 9월의 상황을 보고 자이언트 스텝 보고 9월, 10월 넘어갔을 때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뭐 채권, 주식 시장에서 자금 이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캐나다, 내일 유럽중앙은행의 이 관문을 그냥 킹달러가 부숴버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춰서 이제는 좀 네. 유로화도 힘을 내면서 달러 인덱스 브레이크를 걸 뭐 수 기준으로 있을지. 다시 106, 105대로 좀 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0월 초인데 이제 다 무시하고 벌써 강달러가 계속 간다면? 뭐 1,450원 가 있고 드디어 채권 시장부터 외국계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국은행도 뭐 예외는 아니죠. 여기서는 경기를 빅스텝 생각할 가야 때가 된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결정들을 다른 나라들이 할지 또 지표들이 어떨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앞서 유 교수님도 말씀 주셨던 이제 겨울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또 오펙 플러스는 원유 그러니까 감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루 10만 배럴씩 하기로 했다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가격 상승 혹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당분간 그러면 우리도 긴축을 이어가는 상황들 그리고 물가는 좀 잡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질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유가의 재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곡물가의 재상승 가능성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이제 타겟 2%를 얘기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한은이라든지 아니면 페드도 계속해서 이제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좀 더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얘기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걱정을 안 했던 이유는 뭐 세계화라든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제 뭐 이끌고 있었는데 있다라고 생각했죠. 최근에는 이 기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를테면 이제 유가도요. 지금 올해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들을 전부 다 맞아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산유국들 원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네.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을 어느 수준 이하로는 이제 내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또 통제를 그래서 하려고 가격을 하겠네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할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블록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뭐 패권 싼 싸움. 값의 노동력을 뭐 중국의 노동력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인플레이션 2%를 못 지키겠으니까 높이겠다 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 입장에서 안 되는 얘기지만 우선이 될수 이제 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에너지발 다시 인플레이션 좀 강화될 수 있는 걱정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연말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아예 잠가버리면 네. 그건 뭐 상상도 유럽에 하기 이제 어려운 예. 충격이 오면서 연쇄적으로 예.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때는 상당히 좀 불안할 텐데 원래 이제 지금 원자재나 그 에너지 원자재 쪽에 가격이 올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얘기 맞으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 정말 막대한 양을 풀었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뭐 원유만 보더라도 그게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배럴
퍼 퍼. 달러입니다. 그죠? 배럴당 얼마냐? 그러니까 원유와 달러와의 상대 가격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달러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올라갔던 힘인데 그게 이제 금리들이 막 올라가면서 그게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지금 원자재 가격을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리세션 얘기가 나와요.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좀 과장될 걸 수도 있고 오펙이 이번에 아마 10만 배럴 증산을 했잖아요. 하루씩 감산 예. 결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근거로 또 그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로 되기 딱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셔야 되는 뭐 주요국의 경기 지수 이런 게 다 내려가고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올해 연말 빼놓고 좀 한 뭐 1년, 1년 반 시간도 정도 지나면. 시간은 네. 그래도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물가가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한 물가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 2024년 뭐까지도 상설화될 것 같습니다. 2년 더요. 예, 2년 더 될 것 같은데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길어지네요. 실은 이 정도 킹달러 슈퍼달러면은 진작에 국제유가는 한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못 보내는 이유가 딱 지금이 석유 시대의 마지막을 가는 석유 시대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아, 석유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유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킹달러 뭐 달러 인데스 110인데도 유가도 뭐 죽이긴 죽였지만 86달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불을 끌려고 하지 않는 거네요. 않는 불을 거죠. 계속 지키고 여기도 싶어 하는 거네요. 악랄하게 버티는 거죠. 어.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킹달러가 이제 풀리게 된다면 전 원자재는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서 유혜미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의 일상화를 용인할 것 같아요. 타겟팅을 2%에서 이제 한 4%는 그냥 인플레도 기본적으로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가 함의가 되면 저는 그때부터가 진성 인플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경기 원자재들은 침체 더 날아가는 오면서 거죠. 물가가 또 그렇죠. 유지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폭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은 매달 할 거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킹달러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이 정도 달러 강세가 저는 역설적으로 원자재를 여기까지 눌러놨다. 네. 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빠른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각국의 긴축 정책들도 같이 연동되면서 강달러 현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들 더 지켜보면서 저희도 토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실장, 정철진 평론가, 유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